2025년 12월 서울 변두리의 작은 장례식장. 추운 겨울바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고 국화꽃 향기가 무겁게 가라앉은 빈소. 하얀 영정사진 속 남자는 75의 나이에도 주름진 얼굴에 온화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강태민. 평생을 가난하게 살다 간 남자. 세 아들을 키우며 단 한 번도 여유롭지 못했던 아버지. 낡은 작업복 차림으로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집을 나섰던 그 사람. 이제 차가운 관 속에 누워 마지막 가는 길을 준비하고 있었다. 빈소 한켠 상주로 앉은 장남 강민수는 48배 나이에도 아버지 앞에서는 여전히 철없는 아들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의 옆으로 동생 민철과 막내 민호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삼형제의 얼굴은 하나같이 굳어 있었다. 슬픔보다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오후 2시 초라한 문상객들이 돌아가고 가족들만 남은 빈소의 중년의 변호사가 들어섰다. 검은 서류 가방을 든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고인께서 제게 유언장을 맡기셨습니다. 장례 후에 가족분들께 전달하라고 하셨는데 먼저 읽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왔습니다. 새 아들의 시선이 변호사의 손으로 향했다. 낡은 봉투, 누렇게 바랜 종이. 변호사는 천천히 봉투를 뜯어 내용물을 꺼냈다. 그리고 펼쳐든 순간 미세하게 눈썹을 찌푸렸다. 이게 유언장이라기보다는 변호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뭐라고 적혀 있나요? 목록입니다. 정적이 흘렀다. 변호사는 침을 삼키며 읽기 시작했다. 나 강태민은 이 세상을 떠나며 아들들에게 갚아야 할 빚 목록을 남긴다. 새 아들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다. 재산은커녕 빚이라니. 평생 쪼들리게 살았던 아버지가 죽어서까지 빚을 남기다니. 변호사는 계속 읽어 내려갔다. 첫째, 서촌 홍익서점 김영우 사장님께 30만 원. 둘째, 골목 끝 은예슈퍼 박순자 사장님께 50만 원. 셋째, 옆집 할머니 이금순 어르신께 20만 원. 목록은 계속 이어졌다. 10여 명의 이름과 금액,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 총 금액을 대충 계산해봐도 500만 원은 좋게 넘어 보였다. 민수의 두 손이 주먹을 쥐었다. 민철은 허탈하게 웃음을 흘렸다. 막내 민호는 고개를 떨구며 입술을 깨물었다. 이렇게 많은 빚이. 변호사가 마지막 문장을 읽었다. 이 빚들을 아들들이 대신 갚아주길 부탁한다. 내가 못다한 인사를 전해달라. 그리고 미안하다. 종이를 내려놓은 변호사는 민망한 표정으로 덧붙였다. 고인께서 남기신 재산은 거의 없습니다. 장례 비용 정도만 통장에 남아 있고요. 민수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나가고 빈소엔 다시 정적만 남았다. 새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영정사진 속 아버지의 미소를 물끄미 바라볼 뿐이었다. 평생을 가난하게 살면서 자식들에게 제대로 된 것 하나 해주지 못했던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것이 빚 목록이라니. 민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밖을 내다보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아버지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었다. 언제나 묵묵했고, 언제나 바빴고, 언제나 피곤해 보였던 사람. 그리고 지금 그 사람은 빚쟁이로 기억될 운명이었다. 민수는 주머니에서 낡은 빚 목록을 꺼내 다시 한번 펼쳤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로 아버지의 떨리는 글씨체가 보였다. 삐뚤빼뚤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다. 형님, 뒤에서 민철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민수는 목록을 접으며 대답했다. 갚아야지.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부탁인데. 하지만 형님도 애들 학비며 집 대출이며 여유가 없잖아요. 그래도 해야지. 민수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막내 민호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 형님, 저도 돕겠습니다. 셋이서 나눠서 갚으면 되잖아요. 세 형제는 서로를 바라봤다. 그들의 눈빛엔 슬픔과 원망, 그리고 묘한 의무감이 뒤섞여 있었다. 아버지는 떠났지만 아버지가 남긴 짐은 이제 시작이었다. 강태민이 죽고 사흘이 지났다. 장례를 치르고 빈소를 정리하고 이제 남은 것은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이었다. 하지만 새 아들의 마음속엔 비 목록이 무겁게 남아 있었다. 민수는 회사에 출근했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중견 제조업체의 과장으로 일한 지 20년. 안정적이지만 넉넉하지 않은 월급으로 두 아이를 키우며 아내와 함께 빠듯하게 살아왔다. 대출금은 아직 10년이나 남았고 큰아이는 내년이면 대학생이다. 그런데 아버지의 빚까지. 민수는 책상 서랍에서 접어둔 빚 목록을 꺼냈다. 첫 번째 이름. 홍익서점 김영우. 30만 원. 서점 주인한테 빚이라니. 민수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집은 가난했다. 아버지는 날품팔이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고 어머니는 남의 집 빨래를 해주며 용돈을 벌었다. 세 형제는 늘 배고팠고 늘 초라했다. 초등학교 때 민수는 참고서를 살 돈이 없어서 도서관에서 베껴 쓰곤 했다. 중학교 때는 교복이 너무 낡아서 친구들에게 놀림받았다. 고등학교 때는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배가 고파서 잠을 청하기 일쑤였다. 아버지는 언제나 미안해했다. 미안하다, 민수야. 아빠가 무능해서.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민수는 가슴이 답답했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배를 채울 수 없었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친구들의 비웃음을 막을 수 없었다. 민수는 다짐했다. 어른이 되면 절대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그리고 정말로 열심히 살았다. 공부에 매달렸고, 대학에 갔고, 취직을 했고, 결혼을 했다.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악착같이 버텼다. 하지만 아버지는 끝까지 가난했다. 70이 넘어서도 폐지를 주우러 다녔고 공사장에서 허드레시를 했다. 민수가 용돈을 드리겠다고 하면 손을 저으며 거절했다. 괜찮다. 너희들이나 잘 살아라. 그 말이 매번 마음에 걸렸지만 민수도 여유가 없었다. 그래서 가끔 명절에 10만 원, 20만 원씩 드리는 게 전부였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없다. 빈 목록만 남기고 민수는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점심시간이었다. 그는 회사를 나와 지하철을 탔다. 목적지는 서촌, 홍익서점이 있는 곳이었다. 30분을 달려 도착한 서촌은 오래된 골목과 낡은 건물들이 즐비한 동네였다. 민수는 휴대폰 지도를 보며 길을 찾아 걸었다. 좁은 골목을 몇 번 꺾자 낡은 간판이 보였다. 홍익서점.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 녹슨 철문, 먼지가 낀 유리창. 서점은 오래전에 멈춘 시간 속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 민수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띵그랑 종소리가 울렸다. 서점 안은 어두웠고 곰팡이 냄새가 났다. 책들은 무질서하게 쌓여 있었고 먼지가 두껍게 앉아 있었다. 카운터 뒤에서 백발의 노인이 돋보기를 쓰고 신문을 보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쉰 목소리. 노인은 고개를 들어 민수를 바라봤다. 70 중반쯤 돼 보이는 얼굴. 깊은 주름. 흐린 눈빛. 민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했다. 그 혹시 김영우 사장님이신가요? 예, 그런데요. 저는 강태민의 아들입니다. 노인의 눈빛이 흔들렸다. 신문을 내려놓고 돋보기를 벗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태민이, 그 친구 아들.
네. 아, 노인은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의자에서 일어나 민수 앞으로 다가왔다. 노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태민이가 어떻게 됐나? 아버지께서 지난주에 돌아가셨습니다. 노인의 얼굴이 굳어졌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가까스로 입을 열었다. 그래, 그랬구나. 민수는 주머니에서 빚 목록을 꺼냈다. 아버지께서 유언으로 이걸 남기셨습니다. 사장님께 30만 원 빚이 있다고. 노인은 종이를 받아들었다. 아버지의 떨리는 글씨체를 보며 노인의 눈가가 붉어졌다. 한참을 말없이 종이를 내려다보던 노인이 고개를 저었다. 빚이 아닌데. 예, 이건 빚이 아니야. 민수는 어리둥절했다. 노인은 종이를 민수에게 돌려주며 말을 이었다. 태민이가 내게 준 거야. 40년 전에 준 거라뇨? 노인은 천천히 과거를 꺼내기 시작했다. 1985년 봄, 서초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달동네였다. 김영우는 그때 30대 중반의 젊은 서점 주인이었다. 작은 서점을 운영하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던 그에게 어느 날 낯선 남자가 찾아왔다. 강태민, 26살의 젊은 청년. 허름한 작업복 차림에 흙먼지를 뒤집어 쓴 모습. 그는 서점 문을 열고 들어서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 혹시 여기서 책을 빌려볼 수 있나요? 영호는 고개를 저었다. 여긴 대여점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태민은 실망한 표정으로 돌아서려다가 다시 물었다. 그럼 제일 싼 책이 얼마인가요? 왜요? 제가 글을 배우고 싶어서요. 영호는 태민을 다시 봤다. 그제야 자세히 보니 청년의 손은 굳은 살 투성이었고 옷은 땀과 흙으로 얼룩져 있었다. 가난한 노동자. 하지만 눈빛만은 간절했다. 글을 몰라요? 조금밖에 모릅니다. 태민은 고개를 숙였다. 영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서가에서 낡은 동화책 한 권을 꺼냈다. 이거 가져가세요. 하지만 돈이 공짜예요. 대신 다 읽으면 돌려주세요. 태민의 얼굴이 환해졌다. 그는 책을 꼭 안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었다. 태민은 일주일에 한 번씩 서점에 왔다. 책을 빌려갔다 반납하고 또 다른 책을 빌려갔다. 동화책에서 시작해서 소설, 수필, 시집까지. 글을 배우고 싶다는 열망으로 가득한 청년이었다. 영호는 태민이 올 때마다 책을 골라주었고 가끔은 함께 앉아 내용을 설명해 주기도 했다. 그렇게 1년이 흘렀다. 어느 겨울날 태민이 서점에 왔다. 그런데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다. 사장님, 왜 그래요? 제가 결혼을 합니다. 축하합니다. 하지만 태민은 웃지 않았다.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서두르게 됐어요. 앞으로는 책을 빌리러 오기 힘들 것 같습니다. 태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영호는 그 떨림의 의미를 알았다. 아이가 생기면 돈이 필요하다. 책 읽을 여유가 없다. 평생 글을 배우고 싶었지만 이제 포기해야 한다. 영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그럼 책을 드릴게요. 예, 제가 책을 몇 권 드릴 테니 집에 가져가서 천천히 보세요. 하지만 대신 나중에 여유 생기면 값을 갚으세요. 영호는 서가를 둘러보며 책을 골랐다. 문학 전집 5권, 시집 3권, 수필집 2권. 당시 정가로 따지면 30만 원어치였다. 이거 가져가세요. 태민은 눈물을 글썽이며 책을 받았다. 감사합니다. 꼭 갚겠습니다. 그리고 태민은 사라졌다. 그 후로 40년.
영호는 태민을 다시 만나지 못했다. 서점은 점점 망해갔고 손님은 줄었고 영호는 늙어갔다. 하지만 그날의 기억은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글을 배우고 싶어 했던 청년, 책을 사랑했던 청년, 그리고 끝까지 빚을 잊지 않았던 청년. 노인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태민이는 성실한 친구였어요. 글을 배우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끝까지 빚을 기억하고 있었네요. 민수는 할 말을 잃었다. 빚이 아니었다. 아버지가 받은 선물이었다. 아버지가 배우고 싶어 했던 것들이었다. 민수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다. 30만 원이 들어 있었다. 그래도 아버지가 남긴 부탁이니 받아주십시오.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이건 빚이 아니니까 아버지께서 원하신 겁니다. 민수는 봉투를 카운터에 놓고 돌아섰다. 노인이 뒤에서 불렀지만 민수는 멈추지 않았다. 서점 문을 나서는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버지는 평생 가난했다. 하지만 배우고 싶어 했고, 성장하고 싶어 했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 했다. 민수는 그제야 깨달았다. 아버지의 가난은 무능함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최선을 다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골목을 걸으며 민수는 핸드폰을 꺼냈다. 빈 목록의 두 번째 이름을 확인했다. 은예슈퍼 박순자. 50만 원. 민수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아버지의 빚을 갚으러 가는 길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으러 가는 길이었다. 은예슈퍼는 강태민이 살았던 달동네 골목 어귀에 있었다. 민수는 오랜만에 찾은 옛 동네를 둘러봤다. 좁고 가파른 골목길, 낡은 집들, 빛바랜 간판들, 어린 시절의 기억이 파편처럼 떠올랐다. 이 골목을 뛰어다니며 놀았고, 이 계단을 올라 학교를 갔고, 이 슈퍼 앞에서 친구들과 군것질을 부러워하며 서 있었다. 은예 슈퍼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간판은 더 낡았고, 유리문은 금이 가 있었고, 진열대는 텅 비어 있었다. 가게 문을 열자 노파 한 분이 카운터에 앉아 졸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노파가 화들짝 놀라며 눈을 떴다. 7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얼굴. 주름투성이지만 온화한 인상이었다. 어서 오세요. 뭘 찾으세요? 박순자 사장님이신가요? 예. 근데 누구세요? 저는 강태민의 아들입니다. 노파의 눈이 커졌다. 그리고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나며 민수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민수? 예. 저를 아세요? 그럼 내가 아기였을 때부터 받는 걸 엄마 등에 엎혀서 이 가게 앞을 지나다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노파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수는 기억을 더듬었지만 노파의 얼굴이 낯설었다. 어린 시절 이 가게에 온 적은 있었지만 한 번도 물건을 사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노파의 얼굴이 굳었다. 손으로 입을 막으며 눈물이 차올랐다. 태민이가 아이고. 민수는 빈 목록을 꺼냈다. 아버지가 사장님께 50만 원 빚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대신 갚으러 왔습니다. 노파는 종이를 받아들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닦았다. 빚이 아닌데. 빚이 아닌데. 민수는 조용히 기다렸다. 노파는 카운터 뒤로 가서 오래된 장부 하나를 꺼냈다. 누렇게 바랜 공책, 페이지를 넘기며 노파는 과거로 돌아갔다. 1987년 가을, 강태민은 갓난아기를 안고 은예 슈퍼 앞을 지나가고 있었다. 아기는 울고 있었고 태민의 얼굴은 창백했다. 박순자는 가게 앞을 쓸다가 태민을 불러 세웠다. 태민 씨, 아기가 왜 그래요? 배가 고픈가 봅니다. 분유는? 떨어졌습니다. 태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순자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
분유 한 통을 꺼냈다. 이거 가져가세요. 하지만 돈이 나중에 주세요. 태민은 망설였다. 순자는 분유를 태민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다. 애 울음소리 들으면 내 마음도 아파요. 어서 가서 먹이세요. 태민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꼭 갚겠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외상이었다. 그 후로도 태민은 가끔 은혜 슈퍼에 왔다. 분유, 기저귀, 쌀, 라면, 생필품을 외상으로 가져갔다. 순자는 장부에 적어두었지만 돈을 독촉하지 않았다. 1990년대가 되자 태민의 외상은 50만 원을 넘어섰다. 큰 돈이었다. 순자의 가게도 넉넉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태민을 믿었다. 어느 날 태민이 가게에 왔다. 손에 봉투를 들고 사장님, 이거 뭔데요? 10만 원입니다. 조금씩 갚겠습니다. 순자는 돈을 받았다. 그리고 장부에 기록했다. 그 후로도 태민은 몇 번 더 돈을 갚았다. 5만 원, 3만 원, 때로는 만 원씩. 하지만 외상은 완전히 갚아지지 않았다. 태민의 형편이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2000년대 초반, 순자의 남편이 병으로 쓰러졌다. 병원비가 필요했다. 순자는 고민 끝에 외상 장부를 꺼내 사람들에게 빚을 독촉했다. 하지만 태민에게만은 말하지 않았다. 태민 씨는 더 힘들 거야. 순자는 알고 있었다. 태민의 아내가 아프다는 것을, 새 아들을 키우며 근근히 살아간다는 것을. 그래서 차마 독촉할 수 없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다. 순자의 남편은 결국 세상을 떠났고 가게는 점점 망해갔다. 손님이 줄고 물건이 안 팔리고 빚만 늘어갔다. 순자는 가게 문을 닫을까 고민했지만 이 가게가 남편과의 마지막 추억이라 차마 그러지 못했다. 2010년대 어느 날 태민이 가게에 왔다. 70을 바라보는 나이였지만 여전히 일을 하고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장님, 제 외상이 얼마나 남았죠? 순자는 장부를 펼쳤다. 한 30만 원쯤? 아직도 그렇게 많이. 태민은 한숨을 쉬었다. 순자는 태민의 얼굴을 봤다. 깊은 주름, 굽은 등, 거친 손. 평생을 고생만 한 사람의 얼굴이었다. 태민 씨. 예, 그냥 없던 걸로 해요. 예, 나도 이제 늙었고 가게도 고쳐볼 거예요. 그러니 그냥 잊어버려요. 태민은 고개를 저었다. 안 됩니다. 빚은 갚아야죠. 언제 갚을 건데요? 태민 씨도 이제 일을 그만둬야 할 나이잖아요. 그래도. 태민의 목소리는 떨렸다. 순자는 장부를 덮으며 말했다. 태민 씨, 우린 이웃이에요. 이웃끼리 서로 도우며 사는 거지. 빚 갚고 받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태민은 끝까지 고집했다. 죽기 전에는 꼭 갚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태민은 죽으면서 빚 목록에 순자의 이름을 적었다. 노파는 장부를 덮으며 눈물을 닦았다. 태민 씨는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끝까지 빚을 잊지 않았네요. 민수는 목이 메었다. 아버지의 삶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가난했지만 정직했고, 힘들었지만 책임감이 있었고, 끝까지 빚을 갚으려 했던 사람. 민수는 지갑을 꺼냈다. 사장님, 받아주세요. 안 돼요.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민수는 50만 원을 카운터에 놓았다. 노파는 거절하려 했지만 민수는 이미 가게를 나서고 있었다. 골목을 걸으며 민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빠르게 흐르고 있었다. 아버지는 이 하늘 아래서 평생을 살았다. 가난했지만 떳떳했고 성실했다. 민수는 핸드폰을 꺼냈다. 빚 목록의 세 번째 이름. 옆집 할머니 이금순. 20만 원.
민수는 옛집으로 향했다. 아버지가 살았던 그 집, 오랫동안 가보지 않았던 그곳으로. 달동네 골목을 올라가는 계단은 여전히 가팔랐다. 숨이 찼지만 민수는 멈추지 않았다. 계단을 다 올라가자 낡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풍경이 펼쳐졌다. 아버지의 집은 골목 끝에 있었다. 대문은 녹슬었고 벽은 금이 가 있었고 지붕은 기울어져 있었다. 민수는 대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다. 이 집에서 태어났고 자랐고 떠났다. 그리고 아버지는 여기서 죽었다. 민수는 옆집 문을 두드렸다. 한참을 기다리자 문이 열렸다. 8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나왔다. 누구세요? 저는 옆집 강태민의 아들입니다. 할머니의 눈이 커졌다. 아이고, 민수? 내가 민수야? 예, 어머, 이렇게 컸네. 아기였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할머니는 민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연신 감탄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할머니, 아버지께서 빚이 있다고 하셨는데. 할머니의 표정이 굳었다. 빚. 무슨 빚? 민수는 빚 목록을 보여줬다. 할머니는 돋보기를 쓰고 종이를 들여다봤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다. 이게 무슨 빚이 아닌데. 예. 할머니는 민수를 집 안으로 들였다. 좁고 어두운 방, 오래된 가구와 낡은 이불. 할머니는 장롱을 열어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다. 이걸 봐. 상자 안엔 편지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할머니는 그중 한 장을 꺼내 민수에게 건넸다. 편지는 아버지의 글씨체였다. 금순 누님께 지난번 도와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꼭 갚겠습니다. 강태민 올림. 민수는 편지를 읽으며 할머니를 바라봤다. 이게 할머니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1995년 겨울 강태민의 아내가 쓰러졌다. 급성 맹장염이었다. 수술이 필요했지만 돈이 없었다. 태민은 동네를 돌아다니며 돈을 빌렸다. 하지만 모두 거절했다. 마지막으로 태민은 옆집 할머니를 찾아갔다. 누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할머니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다. 혼자 살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던 과부였다. 하지만 태민의 절박한 모습을 보고 할머니는 자신의 적금을 깼다. 이거 가져가세요. 20만 원. 태민은 눈물을 흘리며 돈을 받았다. 누님, 꼭 갚겠습니다. 아내의 수술은 무사히 끝났다. 태민은 그 후로도 할머니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냈다. 하지만 돈을 갚지는 못했다. 형편이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월이 흘러 할머니는 태민의 빚을 잊었다. 아니, 잊은 척했다. 옆집에 사는 이웃이 힘들어하는데 빚을 독촉할 수 없었다. 그런데 태민은 잊지 않았다. 죽으면서까지 빚 목록에 할머니의 이름을 적었다.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태민이는 참 착한 사람이었어. 힘들었을 텐데 끝까지 빚을 기억하고 있었네. 민수는 봉투를 꺼냈다. 할머니, 받아주세요. 안 돼. 이건 빚이 아니야. 아버지께서 원하신 겁니다. 민수는 20만 원을 할머니 손에 쥐어줬다. 할머니는 거절하려 했지만 민수의 눈빛이 단호했다. 집을 나서며 민수는 아버지의 집을 돌아봤다. 낡고 초라한 집. 하지만 그 안에는 아버지의 삶이 남아 있었다. 민수는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는 가난했지만 떳떳했다. 아버지는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빚을 졌지만 끝까지 갚으려 했다. 민수는 이제 알았다. 빚 목록은 빚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인생이었다. 아버지가 받았던 도움들, 아버지가 만났던 사람들,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약속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사랑이었다.
민수는 회사로 돌아가지 않았다. 빈 목록을 손에 쥔 채 네 번째 이름을 찾아갔다. 청운식당 주인 정만석. 100만 원. 청운식당은 서울역 근처에 있었다. 오래된 골목 안쪽. 간판도 낡고 건물도 허름한 곳이었다. 민수는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갔다. 점심시간이 지나 손님은 없었다. 주방에서 60대 남자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불렀다. 사장님? 남자가 고개를 돌렸다. 다부진 체격, 거친 얼굴. 하지만 눈빛은 온화했다.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요? 저는 강태민의 아들입니다. 남자의 손이 멈췄다. 접시를 내려놓고 앞치마를 벗으며 민수에게 다가왔다. 태민이. 아들? 네. 남자는 민수를 빤히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닮았네. 태민이를 닮았어. 아버지를 아십니까? 그럼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알았지. 민수는 빈 목록을 꺼냈다. 아버지께서 사장님께 100만 원 빚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남자는 종이를 받아들었다. 한참을 말없이 내려다보다가 의자를 꺼내 민수에게 권했다. 앉아. 이야기 좀 하자. 민수가 앉자. 남자는 맞은편에 앉았다. 그리고 과거를 꺼내기 시작했다. 1982년 여름, 정만석은 29살의 건달이었다. 서울역 근처를 어슬렁거리며 도박과 술로 나를 보냈다. 부모는 일찍 돌아가셨고 형제도 없었다. 세상에 혼자였다. 어느 날 만석은 도박판에서 큰 돈을 잃었다. 빚쟁이들이 쫓아왔다. 만석은 도망치다가 공사장에 숨었다. 그곳에서 한 청년을 만났다. 강태민. 23의 젊은 노동자. 만석이 숨어 있는 걸 발견하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일을 계속했다. 빚쟁이들이 공사장을 뒤지다가 갔다. 만석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태민이 다가와 물통을 건넸다. 물 마셔요. 만석은 물을 받아 마셨다. 태민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옆에 앉아 쉬었다. 고맙소. 별 말씀을요. 나 도박 빚 때문에 쫓기는 중이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소. 태민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일하세요. 예, 여기서 일하면 되잖아요. 공사장에서 일하면 돈도 벌고 빚도 갚을 수 있어요. 만석은 웃었다. 내가? 일을? 왜요? 못할 것 없잖아요. 나 같은 인간은 일 같은 거 못해요. 태민은 고개를 저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일할 수 있어요. 만석은 태민의 눈을 봤다.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날 이후 만석은 태민과 함께 공사장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힘들었다. 새벽 5시에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온몸이 쑤셨다. 하지만 태민은 늘 옆에 있었다. 일을 가르쳐주고 밥을 나눠주고 힘들 때 격려해줬다. 한 달이 지나자 만석은 첫 월급을 받았다. 평생 처음으로 정직하게 번 돈이었다. 만석은 눈물을 흘렸다. 태민아, 고맙다. 뭐가요? 내가 아니었으면 난 아마 죽었을 거야. 태민은 웃으며 어깨를 두드렸다. 이제 시작이에요. 빚 갚고 돈 모으고 새로 시작하세요. 그렇게 1년이 흘렀다. 만석은 빚을 다 갚았다. 그리고 돈을 모았다. 태민과 함께 일하며 사람답게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1985년 만석은 작은 식당을 차렸다. 청운식당. 자신의 꿈을 담은 이름이었다. 개업 첫날 태민이 축하하러 왔다. 축하해요, 형. 내 덕분이야. 만석은 봉투를 꺼냈다. 이거 받아. 뭔데요? 100만 원이야.
내가 그동안 나한테 해준 것들, 밥값, 교통비, 이것저것 다 합치면 이 정도는 될 거야. 태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전 그냥 받아. 내가 새 출발할 수 있었던 건 내 덕분이야. 하지만 태미는 끝까지 거절했다. 만석은 할 수 없이 봉투를 도로 넣었다. 그럼 언젠가 힘들 때 나한테 와. 내가 도와줄게. 그 후로 두 사람은 연락이 끊겼다. 각자의 삶을 살아갔다. 만석은 식당을 운영하며 가정을 꾸렸고, 태미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 2000년대 초반, 만석은 우연히 태민을 다시 만났다. 길에서 마주친 태민은 늙어 있었다. 허리는 굽었고 얼굴은 주름투성이었다. 형,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그럭저럭. 넌? 저도. 그냥. 태민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만석은 식당으로 태민을 데려갔다. 밥을 차려주며 물었다. 요즘 뭐 해? 폐지 줍고 이것저것 합니다. 힘들겠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태민의 옷은 낡았고 신발은 해졌고 손은 상처투성이었다. 만석은 가슴이 아팠다. 태민아, 돈 좀 받아. 됐습니다. 아니, 옛날에 못 준 거라도. 형님, 전 괜찮습니다. 태민은 끝까지 거절했다. 만석은 안타까웠지만 강요할 수 없었다. 그 후로 또 연락이 끊겼다. 만석은 가끔 태민을 떠올렸다. 자신을 구해준 은인. 하지만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이제 태민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만석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태민이는 내 생명의 은인이야. 그 친구가 아니었으면 난 진작에 죽었을 거야. 민수는 목이 메었다. 아버지께서 사장님께 100만 원 빚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만석은 고개를 저었다. 빚이 아니야. 내가 태민이한테 진 거지. 하지만 아버지는 태민이는 그런 사람이었어. 자기가 받은 건 다 빚이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사실은 그 친구가 준 게 더 많았어. 민수는 지갑을 꺼냈다. 그래도 받아주세요. 아버지의 부탁입니다. 만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돈을 받았다. 알았어. 대신 이 돈으로 태민이 제사 지내줄게. 민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식당을 나서며 민수는 핸드폰을 확인했다. 동생들한테서 연락이 와 있었다. 형, 우리도 빚 갚으러 다니고 있어요. 민철과 민호도 각자 빚 목록을 들고 아버지의 빚쟁이들을 찾아다니고 있었다. 세 형제는 저마다 다른 장소에서 같은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빚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도와주셨어요. 은인이십니다. 세 형제는 그제야 깨달았다. 아버지의 빚 목록은 빚이 아니었다. 아버지가 만났던 사람들, 아버지가 나눴던 사랑들, 아버지가 살아온 흔적들이었다. 민수는 빚 목록을 다시 펼쳤다. 아직 6명이 남아 있었다. 그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었다.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왜 가난했지만 행복했는지 그 답을 찾고 싶었다. 민수는 5번째 빚쟁이를 찾아갔다. 부각건설 현장 소장 한철수 80만 원. 부각건설은 서울 북쪽 외곽에 있는 중견건설사였다. 민수는 회사 건물을 찾아가 안내 데스크에서 물었다. 한철수 소장님 계신가요? 어떤 용건이신지. 사적인 일입니다. 안내원은 전화를 걸었다. 잠시 후 50대 중반의 남자가 로비로 내려왔다. 단단한 체격, 그을린 피부, 현장 일을 오래 한 사람의 모습이었다. 저를 찾으셨다고요? 민수는 자신을 소개했다. 저는 강태민의 아들입니다. 한철수의 표정이 변했다. 놀라움과 슬픔이 교차했다.
태민 씨. 아들? 네. 태민 씨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돌아가셨습니다. 한철수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한철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10분쯤 지나 다시 내려왔을 때 손에 낡은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다. 이걸 드리려고 합니다. 민수는 봉투를 받았다. 봉투 겉면에는 강민수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아버지의 글씨체였다. 이게 태민 씨께서 10년 전에 제게 맡기셨습니다. 본인이 죽으면 아들에게 전해달라고요. 민수의 손이 떨렸다. 왜 아버지께서 이런 걸 앉으시죠. 차라도 한잔하시면서 이야기합시다. 두 사람은 로비 카페로 갔다. 커피를 주문하고 앉자 한철수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1988년 봄, 한철수는 31살의 현장 소장이었다. 북악건설의 신임 현장 소장으로 첫 공사를 맡았다. 아파트 신축 현장이었다. 하지만 일은 순조롭지 않았다. 인부들이 말을 듣지 않았다. 젊은 소장을 우습게 봤다. 공사는 지연됐고 본사에서는 압박이 들어왔다. 철수는 스트레스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느 날 현장에 새로운 인부가 왔다. 강태민. 30살 가까운 나이지만 젊은 소장보다 나이가 많았다. 철수는 긴장했다. 또 말 안 듣는 인부가 온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태민은 달랐다. 묵묵히 일했다. 시키는 대로 했다. 불평 없이 움직였다. 그리고 다른 인부들이 철수를 무시할 때 태민이 나섰다. 소장님 말씀을 따라야지. 뭐야, 넌? 소장님이 책임자시잖아요. 말 안 들으면 공사가 안 돼요. 태민의 말은 단호했다. 다른 인부들은 투덜거렸지만 태민의 태도에 눌려 따랐다. 철수는 태민에게 고마웠다. 한 달쯤 지났을 때 현장에서 사고가 났다. 비계가 무너지면서 인부 한 명이 다쳤다. 크게 다친 건 아니었지만 안전사고였다. 본사에서는 철수를 문책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 또 사고가 나면 해고야. 철수는 불안했다. 현장을 더 꼼꼼히 관리하려 했지만 경험이 부족했다. 어느 날 태민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다. 소장님. 왜? 저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뭔데? 비계 설치가 좀 불안정한 것 같습니다. 태민은 현장을 돌아다니며 위험한 부분들을 지적했다. 철수는 깜짝 놀랐다. 태민의 지적이 정확했다. 어떻게 알았어요? 저 오래 일했거든요. 공사장에서. 그렇군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안전점검. 그날 이후 태민은 철수를 도왔다. 현장을 함께 돌아다니며 위험 요소를 찾았고 인부들에게 안전 수칙을 교육했다. 철수는 태민 덕분에 공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공사가 끝난 날 철수는 태민을 불러 봉투를 건넸다. 이거 받으세요. 뭔데요? 차례금입니다. 80만 원. 태민은 고개를 저었다. 안 됩니다. 왜요? 전 그냥 제 일을 한 것뿐입니다. 아니에요. 당신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하지만 태민은 끝까지 거절했다. 철수는 억지로 태민의 주머니에 봉투를 넣었다. 태민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럼 빌리겠습니다. 예, 나중에 갚을게요. 철수는 웃었다. 갚지 않아도 돼요. 선물이에요. 하지만 태민은 진지했다. 빚은 갚아야죠. 그 후로 두 사람은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다. 철수는 승진했고 태민은 여전히 일용직으로 일했다. 10년이 지났을 때 태민이 철수를 찾아왔다. 소장님, 태민 씨,
오랜만이에요. 부탁이 있습니다. 뭔데요? 태미는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걸 제가 죽으면 제 아들에게 전해주세요. 예, 제 아들 이름은 강민수입니다. 장남이에요. 철수는 당황했다. 왜 이런 걸? 저 오래 못 살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몸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려고요. 태민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철수는 봉투를 받으며 물었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편지입니다. 제가 아들에게 못다한 말들. 철수는 가슴이 먹먹했다. 알겠습니다. 꼭 전해드릴게요. 태미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떠났다.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었다. 한철수는 10년 동안 봉투를 간직했다. 가끔 태민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번호가 바뀌어 있었다. 소식도 알 수 없었다. 그러다 이제 태민의 아들이 직접 찾아온 것이다. 아버지께서 편지를. 민수는 봉투를 손에 쥔 채 말을 잇지 못했다. 한철수가 조용히 말했다. 여기서 읽으셔도 되고 집에 가서 읽으셔도 됩니다. 민수는 봉투를 가방에 넣었다. 아직 읽을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사장님께 80만 원 빚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한철수는 고개를 저었다. 빚이 아닙니다. 제가 드린 선물이었어요. 하지만 태민 씨 덕분에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 80만 원은 제가 드려야 할 돈이었어요. 민수는 봉투를 꺼냈다. 그래도 아버지의 부탁이니. 한철수는 돈을 받지 않았다. 그 돈으로 태민 씨 묘를 단장하세요. 그게 제가 바라는 겁니다. 민수는 더 이상 고집하지 않았다.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건물을 나섰다. 밖은 어두워지고 있었다. 민수는 벤치에 앉아 봉투를 꺼냈다. 손이 떨렸다. 천천히 봉투를 뜯자 편지지 2장이 나왔다. 아버지의 글씨체. 민수는 숨을 고르고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민수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미안하다. 아빠가 살아있을 때 이 말을 하지 못해서 아빠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다. 너희들에게 제대로 해준 게 없다. 좋은 옷도 못 입히고 맛있는 밥도 못 먹이고 여행도 못 데려가고 그게 늘 미안했다. 하지만 아빠는 최선을 다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고 단 하루도 쉬지 않았다. 너희들이 굶지 않게 학교에 갈 수 있게 그것만 생각하며 살았다. 아빠가 빚을 진 사람들은 모두 아빠를 도와준 은인들이다. 아빠가 힘들 때 손을 내밀어준 사람들이다. 그분들 덕분에 아빠는 버틸 수 있었다. 부탁이다. 그분들께 아빠 대신 고마움을 전해다오. 그리고 빚을 갚아다오. 아빠가 못다한 일을 내가 마무리해 주길 바란다. 민수야, 아빠는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고생했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도 가고 취직도 했잖니. 아빠보다 훨씬 잘 살고 있어. 아빠의 마지막 부탁이다. 행복하게 살아라. 아빠처럼 가난하게 살지 마라. 너희 아이들에게는 더 좋은 삶을 만들어줘라. 그리고 가끔 아빠를 기억해줘. 못난 아빠였지만 너희들을 사랑했다는 것을. 사랑한다. 민수야. 아빠가. 민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거리 한복판이었지만 멈출 수 없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가슴에 박혔다. 사랑한다. 평생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다. 아버지는 말이 없는 사람이었다. 감정 표현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민수는 늘 궁금했다.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그냥 의무감으로 키운 건지. 이제 알았다. 아버지는 사랑했다. 말로 표현하지 못했을 뿐 평생을 아들들을 위해 살았다. 민수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저 별들 중 하나가 되었을까?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직 빈 목록이 남아 있었다. 6명. 민수는 하나하나 찾아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을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가 부탁한 대로 빚을 갚고 감사를 전할 것이다. 그것이 아들로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었다. 같은 시간 민수의 동생 민철은 6번째 빚쟁이를 찾아가고 있었다. 희망이원 원장 김성우 50만 원. 희망이원은 강태민이 살던 달동네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동네 병원이었다. 민철은 병원 문을 열고 들어갔다. 대기실에는 노인 환자 몇 명이 앉아 있었다. 접수하시겠어요? 간호사가 물었다. 민철은 고개를 저었다. 원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사적인 일로.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진료실로 들어갔다. 잠시 후 나와서 말했다. 들어가세요. 진료실엔 50대 후반의 의사가 청진기를 목에 걸고 앉아 있었다. 온화한 인상이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민철은 자신을 소개했다. 저는 강태민의 둘째 아들입니다. 의사의 표정이 변했다. 태민 씨. 아드님? 네. 의사는 의자에서 일어나 민철에게 다가왔다. 태민 씨는 어떻게 지내십니까? 돌아가셨습니다. 의사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요. 언제? 지난주입니다. 의사는 한숨을 쉬며 의자에 앉았다. 민철도 맞은편에 앉으며 빈 목록을 꺼냈다. 아버지께서 원장님께 50만 원 빚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의사는 종이를 받아들었다.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빚이 아닌데. 민철은 이제 익숙한 대답이었다. 의사는 과거를 꺼내기 시작했다. 1992년 가을, 강태민의 아내가 쓰러졌다. 고열과 기침, 숨쉬기 힘든 증상. 태민은 아내를 업고 희망의원으로 뛰어왔다. 밤 11시였다. 병원은 문을 닫을 시간이었지만 김성우 원장은 아직 진료실에 있었다. 원장님. 태민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성우는 급히 아내를 진찰했다. 폐렴이었다. 심각했다. 입원이 필요했다. 큰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여기서 치료할 수 없나요? 저희는 시설이. 제발 부탁드립니다. 태민은 무릎을 꿇었다. 성우는 당황했다. 일어나세요. 돈이 없습니다. 큰 병원에 가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태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성우는 태민의 얼굴을 봤다. 절박함, 두려움, 애절함. 성우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정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치료하겠습니다. 태민의 아내는 입원했다. 일주일간 치료를 받았다. 주사를 맞고 약을 먹고 점차 회복했다. 성우는 매일 병실을 찾아가 상태를 확인했다. 일주일 후 아내는 퇴원할 수 있었다. 태민은 진료실로 성우를 찾아갔다. 원장님, 진료비가 50만 원입니다. 태민의 얼굴이 굳었다. 큰 돈이었다. 성우는 태민의 표정을 보며 덧붙였다. 나중에 주셔도 됩니다. 정말입니까? 네, 천천히 갚으세요. 태민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꼭 갚겠습니다. 그 후로 태민은 가끔 병원에 왔다. 5만 원, 3만 원, 때로는 10,000원씩 조금씩 진료비를 갚았다. 성우는 그때마다 영수증을 끊어줬다. 하지만 완전히 갚아지지는 않았다. 아직 10만 원이 남아 있었다. 성우는 독촉하지 않았다. 태민의 형편을 알았기 때문이다. 2000년대 중반, 성우는 병원을 확장했다. 진료 과목을 늘리고 의료 장비를 들였다.
그러려면 돈이 필요했다. 성우는 미지급 진료비 목록을 확인했다. 태민의 이름도 있었다. 성우는 태민에게 연락하려다가 멈췄다. 아직 힘들 텐데. 성우는 다른 사람들에게만 독촉하고 태민은 그냥 놔뒀다. 10만 원쯤이야. 없어도 괜찮았다. 세월이 흘렀다. 성우는 환갑을 넘겼고 병원은 안정됐다. 태민과는 연락이 끊겼다. 가끔 동네에서 마주쳤지만 서로 인사만 나눴다. 그리고 이제 태민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성우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태민 씨는 끝까지 빚을 기억하고 있었군요. 민철은 지갑을 꺼냈다. 원장님, 받아주십시오. 성우는 고개를 저었다. 안 됩니다. 아버지의 부탁입니다. 민철은 50만 원을 책상 위에 놓았다. 성우는 돈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이 돈으로 어려운 환자들 치료해 주겠습니다. 태민 씨의 이름으로. 민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병원을 나섰다. 같은 시간 막내 민호는 7번째 빚쟁이를 찾아가고 있었다. 연탄가게 사장 오병철, 30만 원. 연탄가게는 달동네 입구에 있었다. 민호는 가게 앞에 섰다. 시커먼 연탄 더미, 낡은 트럭, 먼지투성이 사무실. 사장님 계십니까? 한 남자가 연탄을 나르다가 고개를 돌렸다. 60대 중반, 거친 손, 그을린 얼굴. 누구시오? 저는 강태민의 막내 아들입니다. 남자는 손을 멈췄다. 연탄을 내려놓고 민호에게 다가왔다. 태민이. 아들? 네, 태민이는 어떻게 지내시나? 돌아가셨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굳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고개를 떨구었다. 아, 민호는 빈 목록을 깨냈다. 아버지께서 사장님께 30만 원 빚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남자는 종이를 받아들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닦았다. 빚이 아니야. 빚이 아닌데. 민호는 조용히 기다렸다. 남자는 사무실로 민호를 데려갔다. 좁고 어두운 공간. 오래된 책상과 의자. 남자는 서랍을 열어 낡은 수첩을 꺼냈다. 이걸 봐. 수첩엔 날짜와 이름, 금액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외상 장부였다. 민호는 페이지를 넘기다가 아버지의 이름을 발견했다. 강태민. 30만 원. 남자가 말했다. 1995년 겨울부터 기록이야. 태민이가 연탄을 외상으로 가져갔어. 민호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추운 겨울, 방 한가운데 놓인 연탄난로. 그 난로 덕분에 따뜻하게 겨울을 났다. 하지만 그 연탄이 외상이었다는 건 몰랐다. 남자는 과거를 꺼내기 시작했다. 1995년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강태민은 연탄 가게에 왔다. 사장님, 연탄 좀. 몇 장? 100장. 외상으로 가능할까요? 오병철은 태민을 봤다. 얼굴이 창백하고 옷이 얇았고 손이 떨리고 있었다. 병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실어줄게. 병철은 트럭에 연탄을 싣고 태민의 집으로 갔다. 좁고 낡은 집. 새 아들이 떨고 있었다. 병철은 가슴이 아팠다. 여기 놔둘게. 감사합니다. 나중에 꼭 갚겠습니다. 그 후로도 태민은 겨울마다 연탄을 외상으로 가져갔다. 병철은 장부에 기록했지만 독촉하지 않았다. 어느 해 겨울, 태민이 연탄 가게에 왔다. 손에 봉투를 들고 사장님, 이거 뭔데? 10만 원입니다. 조금씩 갚겠습니다. 병철은 돈을 받았다. 그리고 장부를 확인했다. 태민의 외상은 40만 원이었다. 병철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장부에 기록했다. 30만 원 완납. 병철은 10만 원만 받고 나머지는 탕감해줬다. 태민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그냥 장부를 덮었다. 다 갚으셨습니다. 예? 아직 30만 원이 아니에요. 계산해보니 10만 원만 남았더라고요. 태민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병철은 고집했다. 됐어요. 다 갚았어요. 하지만 태민은 믿지 않았다. 집에 돌아가 계산해봤을 것이다. 그리고 알았을 것이다. 아직 30만 원이 남았다는 것을. 그래서 태민은 유언장에 병철의 이름을 적었다. 병철은 수첩을 덮으며 말했다. 태민이는 정직한 사람이었어. 끝까지 빚을 잊지 않았지. 민호는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가 이렇게 많은 분들께 태민이는 좋은 사람이었어. 힘들었지만 끝까지 떳떳하게 살았어. 민호는 봉투를 꺼냈다. 사장님, 받아주세요. 병철은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이미 받았어. 하지만 내가 먼저 탕감해줬는데 또 받을 수는 없지. 민호는 더 이상 고집하지 않았다.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가게를 나섰다. 밖은 어두워지고 있었다. 민호는 핸드폰을 꺼냈다. 형들에게 문자를 보냈다. 형님들, 저도 빚 갚고 있어요. 아버지,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잠시 후 민수와 민철에게서 답장이 왔다. 나도 그래.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우리 내일 만나자. 할 이야기가 많아. 세 형제는 각자 다른 장소에서 같은 마음을 느끼고 있었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아버지에 대한 존경,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사랑. 빚 목록은 빚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삶이었다. 아버지가 만난 사람들, 아버지가 받은 도움들, 그리고 아버지가 끝까지 지키려 했던 약속들. 세 형제는 남은 빚쟁이들을 찾아가기로 했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더 듣기 위해, 아버지를 더 알기 위해. 다음 날 저녁, 세 형제는 아버지의 빈집에서 만났다. 민수가 제일 먼저 도착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텅 빈 마당이 보였다. 집은 여전히 낡고 초라했지만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다. 민철과 민호가 도착했다. 세 형제는 거실에 둘러앉았다. 전기도 끊겨서 어두웠지만 촛불을 켜고 앉았다. 형님, 저는 6명을 만났어요. 민철이 먼저 말했다. 저도 5명. 민호가 이어 말했다. 민수는 자신이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꺼냈다. 서점 주인 김영우, 슈퍼 사장 박순자, 이금순 할머니, 식당 주인 정만석, 건설 소장 한철수. 각각의 이야기를 들으며 민철과 민호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비슷했어요. 민철이 말했다. 병원 원장님, 연탄가게 사장님, 모두 아버지께 도움을 주신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걸 빚이라고 생각하셨더라고요. 민호가 덧붙였다. 아버지는 평생을 빚을 갚으려 사셨나 봐요. 세 형제는 잠시 침묵했다. 민수가 빚 목록을 펼쳤다. 아직 3명이 남아 있었다. 이분들을 찾아가야 해. 내일 함께 가자. 민철과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세 형제는 첫 번째 장소로 향했다. 봉사센터 센터장 이미선. 50만 원. 봉사센터는 달동네 공민관 건물 2층에 있었다. 세 형제는 계단을 올라가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50대 여성이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다. 짧은 머리, 안경, 온화한 인상이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민수가 자신들을 소개했다. 저희는 강태민의 아들들입니다. 여성의 얼굴이 밝아졌다. 아, 태민 씨 아드님들. 어머, 셋 다 오셨네요. 센터장님을 아십니까? 그럼요. 태민 씨는 저희 센터의 오랜 봉사자셨어요. 세 형제는 놀랐다. 아버지가 봉사를?
이미선은 고개를 끄덕이며 파일 하나를 꺼냈다. 봉사활동 기록부였다. 2005년부터 2020년까지 15년간 매주 토요일마다 오셨어요. 기록부를 넘기자 아버지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날짜와 시간, 활동 내용, 독거노인 돌봄, 청소, 말벗, 식사 준비. 아버지가 이런 일을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이미선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2005년 봄 강태민이 봉사센터를 찾아왔다. 60을 바라보는 나이였지만 여전히 건강했다. 봉사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봉사를 원하십니까? 독거노인 돌봄이요. 이미선은 태민을 봉사자로 등록했다. 태민은 매주 토요일마다 센터에 왔다. 독거노인 집을 방문해서 청소를 해주고 말벗이 되어주고 식사를 준비해줬다. 한 번은 이미선이 물었다. 태민 씨, 왜 봉사를 하시나요? 태민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제가 평생 많은 도움을 받았거든요. 이제 제가 도울 차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늙으면 누군가 저도 돌봐주지 않을까 해서요. 태민은 웃었다. 이미선도 따라 웃었다. 10년이 넘게 태민은 봉사를 계속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지지 않고 매주 왔다. 센터에서는 태민을 모범 봉사자로 선정하기도 했다. 2015년 센터에 화재가 났다. 전기 누전으로 사무실이 불탔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시설이 망가졌다. 복구 비용이 필요했다. 이미선은 모금을 시작했다. 태민도 기부했다. 50만 원. 태민에게는 큰 돈이었을 것이다. 이미선은 거절하려 했다. 태민 씨, 이건 너무 괜찮습니다. 제가 받은 것에 비하면 작은 돈이에요. 하지만 센터가 다시 일어서야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태민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미선은 눈물을 글썽이며 기부금을 받았다. 센터는 복구됐다. 그리고 태민은 계속 봉사를 했다. 70이 넘어서도 몸이 불편해져도 매주 토요일은 센터에 왔다. 2020년 코로나가 터졌다. 센터는 문을 닫았다. 봉사활동도 중단됐다. 태민은 집에서 연락을 기다렸다. 하지만 센터는 다시 열리지 않았다. 2025년 태민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미선은 울었다. 이미선은 파일을 덮으며 말했다. 태민 씨는 저희 센터의 영웅이었어요. 많은 어르신들이 태민 씨 덕분에 외롭지 않게 살 수 있었어요. 민수는 목이 메었다. 아버지가 기부까지. 네. 그런데 태민 씨는 그걸 빚이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민철이 빈 목록을 보여줬다. 아버지께서 센터장님께 50만 원 빚이 있다고. 이미선은 고개를 저었다. 빚이 아니에요. 기부금이었어요. 자발적으로 주신 거예요. 하지만 새 형제는 봉투를 꺼냈다. 그래도 아버지의 부탁이니 받아주세요. 이미선은 돈을 받으며 약속했다. 이 돈으로 태민 씨를 기리는 봉사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새 형제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센터를 나섰다. 두 번째 장소, 영동교회 목사 최인호, 30만 원. 영동교회는 달동네 언덕 위에 있는 작은 교회였다. 새 형제는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갔다. 예배당은 작았지만 깨끗했다. 강단에 60대 목사가 성경을 읽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목사가 고개를 들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이십니까? 민수가 말했다. 저희는 강태민의 아들들입니다. 목사는 성경을 덮으며 일어났다. 태민 형제님, 아드님들? 네. 목사의 눈가가 붉어졌다. 태민 형제님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돌아가셨습니다. 목사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그리고 단상에서
내려와 새 형제 앞으로 왔다. 그렇군요. 주님 곁으로 가셨군요. 목사는 눈물을 닦았다. 민호가 빈 목록을 꺼냈다. 목사님께 아버지가 30만 원 빚이 있다고. 목사는 고개를 저었다. 빚이 아닙니다. 목사는 새 형제를 사무실로 안내했다.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교회 창립 사진, 헌당 예배 사진, 그리고 한 장의 오래된 사진. 강태민이 있었다. 젊은 시절의 아버지, 30 중반쯤 돼 보이는 모습. 교회 건물 앞에서 다른 신도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아버지가 교회를. 민수는 놀랐다. 아버지가 교회에 다녔다는 걸 몰랐다. 목사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1990년 영동교회는 각 개척한 작은 교회였다. 최인호 목사는 30대 초반의 젊은 목회자였다. 신도는 10명 남짓. 교회 건물도 없어서 공민관을 빌려 예배를 드렸다. 어느 날 강태민이 교회에 왔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인호는 반가이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태민은 구석 자리에 앉았다. 예배가 끝나고 인호가 다가갔다. 처음 오셨죠? 네, 이름이 강태민입니다. 환영합니다. 태민 형제님. 그 후로 태민은 매주 교회에 왔다. 말이 없었지만 성실했다. 예배 후엔 청소를 도왔고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1995년 교회는 작은 건물을 마련하기로 했다. 신도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았다. 태민도 기부했다. 30만 원. 인호는 놀랐다. 형제님, 이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형제님 형편이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태민의 표정은 평온했다. 인호는 감사하며 기부금을 받았다. 교회 건물이 완성됐다. 헌당 예배 날 태민은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다. 인호는 강단에서 태민을 봤다. 태민은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었다. 예배 후 인호가 물었다. 형제님, 뭘 기도하셨어요? 아이들이 잘 자라게 해달라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좀 더 나은 아버지가 되게 해달라고요. 태민의 목소리는 떨렸다. 인호는 태민의 어깨를 두드렸다. 형제님은 이미 훌륭한 아버지십니다. 태민은 웃었다. 그 후로도 태민은 교회에 다녔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면서 발길이 뜸해졌다. 일이 바빠졌기 때문이다. 인호는 태민을 찾아가 보려 했지만 주소를 몰랐다. 그리고 이제 태민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인호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태민 형제님은 신실한 신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초석이었습니다. 새 형제는 침묵했다. 아버지가 교회에 다녔다는 것도, 기부를 했다는 것도, 기도를 했다는 것도 몰랐다. 민철이 봉투를 꺼냈다. 목사님, 받아주십시오. 인호는 고개를 저었다. 이건 빚이 아닙니다. 헌금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신 이 돈으로 태민 형제님을 기리는 장학금을 만들겠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새 형제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지막 장소. 동네 문구점 주인 한순이. 10만 원. 문구점은 초등학교 앞에 있었다. 새 형제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가게 안은 연필, 공책, 색연필로 가득했다. 70대 할머니가 카운터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민수가 말했다. 할머니, 저희는 강태민의 아들들입니다. 할머니의 손이 멈췄다. 뜨개질 바늘을 내려놓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태민이, 아들들? 네. 할머니는 안경을 벗으며 새 형제를 빤히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웃음을 지었다. 많이 컸네. 다들 어른이 됐어. 할머니를 아시나요? 그럼 너희들이 어렸을 때
여기서 공책이랑 연필 사갔잖니. 새 형제는 기억을 더듬었다. 희미하게 이 문구점에 온 기억이 났다. 민호가 빈 목록을 꺼냈다. 할머니께 아버지가 10만 원 빚이.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빚이 아닌데. 할머니는 서랍을 열어 오래된 영수증 묶음을 꺼냈다. 이거 봐. 영수증들엔 날짜와 물건 이름, 금액이 적혀 있었다. 공책, 연필, 지우개, 색연필, 그리고 맨 아래에 외상이라고 적혀 있었다. 할머니가 말했다. 너희 아버지는 늘 외상으로 가져갔어. 돈이 없어서. 새 형제는 침묵했다. 그런데 며칠 후면 꼭 갚으러 왔지. 1,000원, 2,000원씩, 조금씩. 할머니는 영수증을 넘기며 계속 말했다. 한 번은 내가 말했어. 그냥 주는 거야. 안 갚아도 돼. 그랬더니 태민이가 화를 냈어. 화를요? 이건 제 자식들 물건입니다. 제가 사야죠. 그렇게 말하더라고. 할머니는 웃었다. 그래서 난 더 이상 말 안 했어. 태민이 자존심을 지켜주고 싶었거든. 새 형제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마지막으로 본 게 한 5년 전인가 태민이가 가게에 왔어. 그리고 봉투를 줬어. 봉투요? 10만 원. 아직 못 갚은 외상값입니다라고 하더라고. 근데 난 기억도 안 나. 얼마나 남았는지.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그래도 태민이 주길래 받았지. 그 친구 자존심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새 형제는 서로를 바라봤다. 민수가 지갑을 꺼냈다. 할머니, 이거. 할머니는 손을 저었다. 안 돼. 다 받았어. 하지만 대신 이거 가져가. 할머니는 서랍에서 낡은 공책 한 권을 꺼냈다. 이거 너희 아버지가 산 거야. 마지막으로. 공책 표지에는 강민수라고 적혀 있었다. 민수의 이름이었다. 이걸 왜? 태민이가 사놓고 안 가져갔어. 나중에 아들이 쓸 거라고 했는데 다시 안 왔지. 민수는 공책을 받아들었다. 새 것이었다. 한 번도 쓰지 않은 깨끗한 공책. 새 형제는 문구점을 나섰다. 밖은 어두웠다. 민수는 공책을 가슴에 안았다. 이제 빚은 다 갚았다. 아버지의 부탁을 모두 이뤘다. 하지만 왠지 마음이 무거웠다. 끝이라는 게 실감 나지 않았다. 새 형제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작별하기 위해 새 형제는 아버지의 집 거실에 둘러앉았다. 빚은 다 갚았다. 이제 집을 정리하고 아버지의 물건들을 나눌 차례였다. 민수가 말했다. 짐을 정리하자. 필요한 건 가져가고 나머지는 기증하죠. 민철이 말했다. 민호도 고개를 끄덕였다. 새 형제는 방을 하나씩 맡아 정리하기 시작했다. 민수는 아버지의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옷장, 책상, 이불, 모든 게 낡고 초라했다. 옷장을 열자 낡은 옷들이 걸려 있었다. 민수는 한 벌씩 꺼내 정리했다. 대부분 버릴 것들이었다. 하지만 한 벌만큼은 남겨두고 싶었다. 아버지가 제일 자주 입던 남색 작업복. 민수는 작업복을 접으며 주머니를 확인했다. 빈 주머니. 하지만 안주머니에서 무언가 만져졌다. 작은 종이 쪽지였다. 서랍 아래. 아버지의 글씨체였다. 민수는 고개를 갸웃하며 책상 서랍을 열었다. 낡은 펜, 메모지, 영수증, 평범한 것들 뿐이었다. 서랍 아래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 민수는 서랍을 완전히 빼냈다. 그리고 책상 아래를 들여다봤다. 어둠 속에 무언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다. 작은 봉투. 민수는 봉투를 떼어냈다. 두껍고 묵직했다. 천천히 뜯어보니 안에 통장 하나가 들어 있었다. 예금주 강태민. 민수는 놀라 통장을 펼쳤다. 잔액 5,280만 원.
민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5천만 원. 이게 무슨 돈인가. 아버지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는데 어떻게 이런 돈이. 형, 뭐 찾았어? 민철이 방으로 들어왔다. 민호도 따라왔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보여줬다. 이게. 민철과 민호는 통장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5천만 원. 이게 어떻게. 세 형제는 서로를 바라봤다. 아버지는 폐지를 줍고 공사장에서 일하고 빠듯하게 살았다. 어떻게 이런 돈을 모았을까? 민수는 통장 내역을 확인했다. 1990년부터 기록이 시작됐다. 매달 10만 원씩 입금. 때로는 5만 원, 때로는 20만 원. 꾸준히 30년 넘게 저축한 흔적이었다. 아버지가 이렇게 돈을. 민철은 말을 잇지 못했다. 민호가 통장 뒷면을 확인했다. 거기에 메모가 적혀 있었다. 아들들 결혼 자금. 세 형제는 침묵했다. 아버지는 평생 쪼들리게 살면서도 매달 돈을 모았다. 자식들을 위해. 자식들이 결혼할 때 쓰라고. 민수는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 왜 이걸 숨기셨을까? 민철이 대답했다. 우리한테 미안해서였을 거야. 살아생전에 아무것도 못 해줬다고 생각하셨을 거야. 민호가 덧붙였다. 그래서 죽고 나서 주려고 하셨나 봐. 세 형제는 통장을 내려다봤다. 5천만 원. 30년의 땀과 인내가 담긴 돈. 아버지의 마지막 사랑. 민수는 봉투 안을 다시 확인했다. 또 다른 종이 하나가 들어 있었다. 편지였다. 아들들에게. 이 돈은 너희들 결혼자금으로 모은 거다. 민수는 이미 결혼했으니 민철이와 민호 몫이다. 아빠가 살아서 결혼식에 축의금도 제대로 못 내줘서 미안했다. 이걸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 민수는 이미 가정을 꾸렸으니 나머지 돈은 두 동생과 나누어 가져라. 아빠가 평생 모은 게 이게 전부다. 많지 않지만 너희들이 잘 쓰길 바란다. 아빠는 못난 아버지였다. 가난하게 살면서 너희들에게 해준 게 없다. 그게 늘 미안했고 부끄러웠다. 하지만 아빠는 최선을 다했다. 게으르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고 끝까지 너희들을 생각하며 살았다. 이 돈을 받으면 아빠를 원망하지 마라. 아빠도 나름대로 노력했다는 걸 알아다오. 사랑한다, 아들들아. 아빠가. 세 형제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다.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었다. 40년을 살며 한 번도 울지 않았던 민수도, 강한 척했던 민철도, 막내지만 의젓했던 민호도, 세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 앞에서 무너졌다. 아버지는 가난했지만 인색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못난 것 같았지만 위대했다. 아버지는 말이 없었지만 사랑을 증명했다. 한참을 울고 난 뒤 민수가 먼저 일어났다. 우리 이 돈을 어떻게 할까? 민철이 말했다. 아버지 뜻대로 하자. 나눠 갖자. 민호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난 필요 없어. 왜? 난 이미 충분히 받았어. 아버지가 주신 사랑을. 민수도 동의했다. 나도 그래. 이 돈은 우리가 쓸 게 아닌 것 같아. 세 형제는 한참을 고민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다. 이 돈으로 장학금을 만들자. 장학금? 응. 아버지 이름으로 가난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민철과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렇게 하자. 세 형제는 통장을 꼭 쥐었다.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을 받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다시 세상에 돌려주기로 했다. 아버지가 살아온 방식처럼 받은 것을 나누고 도움을 베풀고 사랑을 전하는 것. 다음 날 세 형제는 영동교회를 찾았다. 최인호 목사를 만나 제안했다. 목사님,
아버지 이름으로 장학금을 만들고 싶습니다. 장학금요? 네. 아버지께서 남기신 돈으로요. 민수는 통장을 보여줬다. 인호 목사는 놀라며 물었다. 이게 아버지께서 평생 모으신 돈입니다. 이걸로 가난한 아이들을 돕고 싶습니다. 인호 목사는 감동했다. 훌륭한 결정입니다. 태민 형제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교회는 강태민 기념 장학재단을 만들었다. 매년 1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가난하지만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재단 설립식 날, 세 형제는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들고 교회에 왔다. 신도들이 박수를 보냈다. 인호 목사가 단상에서 말했다. 강태민 형제님은 평생을 가난하게 사셨지만 부자보다 더 많은 것을 남기셨습니다. 사랑, 희생, 그리고 나눔의 정신입니다. 신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했다. 식이 끝난 후 한 학생이 세 형제에게 다가왔다.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소녀였다. 저, 감사합니다. 뭐가요? 제가 첫 번째 장학생으로 선발됐어요. 덕분에 대학에 갈 수 있게 됐어요. 소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인사했다. 민수는 소녀의 손을 잡았다. 열심히 공부하세요. 우리 아버지처럼 성실하게 살아가세요. 네, 꼭 그렇게 할게요. 소녀가 돌아간 후 민철이 말했다. 아버지, 기뻐하실 것 같아. 민호가 덧붙였다. 우리가 제대로 했을까? 민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대답했다. 그럼 분명히. 세 형제는 교회를 나섰다. 햇살이 따뜻했다. 바람이 불어왔다. 마치 아버지가 잘했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세 형제는 다시 아버지의 집에 모였다. 마지막 정리를 위해 민수는 아버지의 책상을 닦고 있었다. 서랍 안에서 또 하나의 편지가 나왔다. 이번엔 민철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민철아, 이거. 민철은 편지를 받아 읽었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뭐라고 쓰여 있어? 민호가 물었다. 민철은 떨리는 목소리로 읽었다. 민철아, 넌 늘 형과 동생 사이에서 힘들었을 거야. 관심받지 못한다고 느꼈을 거야. 미안하다. 아빠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하지만 아빠는 내가 제일 강하다는 걸 알았다. 내가 없었으면 우리 가족이 버티지 못했을 거야. 고맙다, 민철아. 민철은 편지를 내려놓고 울었다. 평생 인정받고 싶었던 말을 아버지가 남겨둔 것이다. 민호도 자신의 이름이 적힌 편지를 찾았다. 민호야, 넌 막내라서 늘 손해봤지. 형들 물려받은 옷만 입고 형들 남은 밥만 먹고 미안하다. 하지만 넌 누구보다 밝고 씩씩하게 자라줬어. 그게 아빠한테 큰 위로였어. 행복하게 살아라, 민호야. 민호도 눈물을 흘렸다. 세 형제는 각자의 편지를 읽으며 울었다. 아버지는 세 아들 모두에게 편지를 남겼다. 각자에게 필요한 말을, 각자가 듣고 싶었던 말을. 아버지는 말이 없었지만 다 알고 있었다. 아버지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다 사랑하고 있었다. 세 형제는 서로를 끌어안았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형, 우리 앞으로 자주 보자. 민철이 말했다. 응, 한 달에 한 번씩 모이자. 민수가 대답했다. 아버지 산소도 함께 가고. 민호가 덧붙였다. 세 형제는 약속했다. 아버지가 묶어준 끈을 놓지 않기로. 형제로 살아가기로. 밖에서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아버지도 저 어딘가에서 빛나고 있을 것이다. 아들들을 지켜보며. 장학재단 설립 후 일주일이 지났다. 세 형제는 아버지의 집을 완전히 정리하기로 했다. 큰 짐들은 기증하고 작은 물건들은 나눠 가지기로 했다. 민수는 다락방을 정리하고 있었다. 먼지 쌓인 상자들을 하나씩 열어보니 오래된 사진들이 나왔다. 흑백 사진, 발행 컬러 사진,
아버지의 젊은 시절부터 세 형제가 자란 모습까지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띄었다. 1980년대로 보이는 사진. 동네 사람들이 단체로 찍은 사진이었다. 아버지도 그 안에 있었다. 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활짝 웃고 있었다. 사진 뒷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다. 달동네 품앗이 모임. 1985년. 민수는 사진을 들고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이거 봐. 민철과 민호가 사진을 봤다. 품앗이 모임? 그게 뭐야? 세 형제는 사진 속 얼굴들을 하나씩 살펴봤다. 낯익은 얼굴들이 있었다. 은예슈퍼 박순자, 연탄가게 오병철, 옆집 이금순 할머니. 이 사람들 빈 목록에 있던 분들이잖아. 민수는 깨달았다. 아버지의 빚쟁이들은 모두 같은 모임에 속해 있었다. 이게 무슨 모임이었을까? 세 형제는 궁금증이 생겼다. 민수는 핸드폰을 꺼냈다. 박순자 사장님께 전화해 볼게. 몇 번의 신호음 후 박순자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사장님, 저 강민수입니다. 아, 민수야. 무슨 일이니? 혹시 달동네 품앗이 모임이 뭔지 아세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 그걸 어떻게 알았니? 사진을 찾았어요. 그렇구나. 박순자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다. 그건 우리 동네 사람들끼리 만든 모임이었어. 서로 돕자는 취지로. 서로 돕는다는 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해결하는 거지. 돈이 필요하면 모아주고, 일손이 필요하면 나서주고. 민수는 눈을 떴다. 그럼 아버지도? 그럼 내 아버지가 그 모임의 중심이었어. 예, 박순자는 과거를 꺼내기 시작했다. 1985년 봄, 달동네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다. 서로 아는 척도 하지 않고 자기 사는 데만 급급했다. 하지만 강태민은 달랐다. 어느 날 태민이 동네 사람들을 모았다. 우리 품앗이 모임을 만들면 어떨까요? 품앗이? 네, 서로 돕는 거예요. 혼자서는 힘들지만 함께하면 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은 시큰둥했다. 자기도 살기 힘든데 남을 도울 여유가 어디 있나. 하지만 태민은 포기하지 않았다. 한 달에 10,000원씩만 모아요. 그럼 20명이면 20만 원이에요. 누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먼저 쓰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갚아야 되는 거잖아. 아니요. 갚지 않아도 돼요. 그냥 서로 돌아가면서 받는 거예요.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했다. 그런 게 가능할까? 하지만 태민의 진심에 몇 명이 동의했다. 박순자, 오병철, 이금순, 김영우. 그렇게 처음엔 5명으로 시작했다. 매달 10,000원씩 모았다. 5만 원. 작은 돈이었지만 누군가에겐 큰 도움이었다. 첫 번째로 돈을 받은 사람은 이금순 할머니였다. 남편이 아파서 병원비가 필요했다. 5만 원으로 약을 샀다. 두 번째는 김영호였다. 서점에 책을 들여야 했다. 5만 원으로 책을 샀다. 세 번째는 박순자였다. 가게 냉장고가 고장나서 수리비가 필요했다. 이렇게 돌아가며 돈을 받았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모두가 약속을 지켰다. 매달 10,000원씩 빠짐없이 냈다. 모임은 점점 커졌다. 10명, 15명, 20명. 사람들이 입소문을 듣고 찾아왔다. 그리고 태민은 항상 맨 마지막에 돈을 받았다. 왜 제일 나중에 받으세요? 박순자가 물었다. 저는 괜찮습니다. 다른 분들이 먼저 쓰세요. 태민은 언제나 그랬다.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했다. 모임은 10년 넘게 이어졌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면서 동네가 변했다. 재개발이 시작됐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다. 모임도 자연스럽게 해체됐다. 하지만 인연은 남았다. 사람들은 서로를 기억했고
가끔 연락하며 지냈다. 박순자가 말을 마쳤다. 내 아버지는 그 모임 덕분에 많은 사람을 도왔어. 그리고 동시에 많은 도움도 받았지. 민수는 이제 알았다. 빈 목록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 모임 사람들이었다. 아버지가 도왔던 사람들, 아버지를 도왔던 사람들. 감사합니다, 사장님. 전화를 끊고 민수는 동생들에게 말했다. 아버지는 이 동네의 중심이었어. 민철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 우리가 몰랐던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 많아. 민호가 사진을 다시 봤다. 이 사람들을 만나볼까? 세 형제는 동의했다. 아버지를 기억하는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었다. 다음 날 세 형제는 동네를 돌아다니며 사진 속 사람들을 찾았다. 몇몇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몇몇은 다른 곳으로 이사 갔다. 하지만 아직 동네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작은 세탁소였다. 주인은 70대 할머니였다. 혹시 강태민을 아십니까? 할머니는 눈을 크게 떴다. 태민이? 그럼 어떻게 지내?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는 슬퍼하며 세 형제를 안으로 들였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다. 태민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우리 가게 기계가 고장났을 때 밤새 고쳐줬어. 돈도 안 받고. 두 번째로 찾아간 곳은 구멍가게였다. 주인은 60대 남자였다. 태민 씨,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장사를 시작할 수 있었지. 초기 자금을 빌려줬거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만나는 사람마다 아버지에 대한 따뜻한 기억을 갖고 있었다. 태민이는 동네 영웅이었어. 어려운 사람 보면 그냥 못 지나쳐. 말은 없었지만 행동으로 보여준 사람이야. 세 형제는 듣고 또 들었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자신들이 몰랐던 아버지의 삶을. 하루가 저물 무렵 세 형제는 동네 언덕에 올라갔다. 거기서 달동네 전체가 내려다 보였다. 낡은 집들, 좁은 골목들, 가파른 계단들. 민수가 말했다. 아버지는 여기서 평생을 사셨어. 이 동네를 사랑하셨고 이 사람들을 도우셨어. 민철이 덧붙였다. 우리는 아버지를 가난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부자셨던 거야. 민호가 물었다. 부자? 응. 돈은 없었지만 사람은 많았잖아. 그게 진짜 부자 아닐까. 세 형제는 고개를 끄덕였다.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이 동네를 물들였다. 아름다웠다. 가난했지만 따뜻했던 이 동네. 아버지가 사랑했던 이곳. 민수는 결심했다. 우리 이 동네를 위해 뭔가 하자. 뭘? 아버지 이름으로 마을회관을 지어주는 거야. 사람들이 모이고, 배우고, 나눌 수 있는 공간. 민철과 민호가 눈을 반짝였다. 좋아. 세 형제는 손을 맞잡았다.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가기로, 아버지의 정신을 계승하기로. 한 달 후, 달동네에 작은 건물이 세워졌다. 강태민 마을회관이라는 간판이 걸렸다. 개관식 날, 동네 사람들이 모였다. 민수가 단상에 섰다. 여러분, 이 회관은 저희 아버지 강태민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아버지께서 평생 이 동네를 사랑하셨고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이곳에서 여러분이 모이고 배우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아버지께서 원하셨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철이 이어서 말했다. 아버지는 돈은 없었지만 마음은 부자셨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이어가겠습니다. 민호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다시 박수를 쳤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개관식이 끝나고 세 형제는 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회관 정면에 걸었다. 아버지가 웃고 있었다.
따뜻한 미소로 아버지, 우리 잘했죠? 민수가 중얼거렸다. 바람이 불어왔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잘했다, 아들아. 새 형제는 웃으며 회관을 나섰다. 이제 정말로 아버지와 작별할 시간이었다. 마을회관 개관 후 새 형제는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 있었다. 매주 토요일마다 함께 모여 아버지 산소를 찾는 것이었다. 첫 번째 토요일, 새 형제는 차를 타고 교회 공동묘지로 향했다. 아버지의 산소는 언덕 중턱에 있었다. 소박한 비석, 구 강태민 지묘라고만 적혀 있었다. 새 형제는 묘 앞에 앉았다. 꽃을 놓고 잡초를 뽑고 비석을 닦았다. 아버지, 저희 왔습니다. 민수가 말했다. 회사 일은 잘 되고 있어요. 큰애가 내년에 대학 가는데 장학금 받았어요. 아버지 덕분인 것 같아요. 민철이 이어서 말했다. 저는 요즘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아버지처럼 살고 싶어서요. 매주 주말마다 독거노인 돌봄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민호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저는 결혼 준비 중이에요. 아버지께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아쉽네요. 하지만 아버지가 주신 돈으로 알뜰하게 준비하고 있어요. 새 형제는 묘 앞에서 한참을 있었다. 바람이 불고 새가 지저귀고 햇살이 따스했다. 민수가 주머니에서 편지 하나를 꺼냈다. 이거 아버지한테 쓴 편지예요. 읽어드릴게요. 민수는 편지를 펼쳤다. 아버지, 저는 평생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가난하게 사셨는지, 왜 우리에게 더 잘해주지 못하셨는지, 그게 늘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동네를 위해, 세상을 위해. 아버지는 돈은 없었지만 마음만은 부자셨습니다. 그 마음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난 게 자랑스럽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들 민수 올림. 민수는 편지를 다 읽고 눈물을 닦았다. 민철도 편지를 꺼냈다. 저도 썼어요. 아버지. 저는 항상 중간이었습니다. 형만큼 똑똑하지도 않고 동생만큼 귀엽지도 않고 그래서 늘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가장 강하다고, 가족을 지탱하고 있다고. 그 말씀이 제게 큰 힘이 됐습니다. 이제 저도 강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버지처럼 묵묵히, 성실하게. 고맙습니다, 아버지. 아들 민철 올림. 민호도 편지를 읽었다. 아버지. 저는 막내라서 늘 철없었습니다. 투정도 많이 부렸고 말썽도 많이 피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한 번도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웃으며 안아주셨습니다. 이제 저도 가정을 꾸립니다. 아버지처럼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아버지. 아들 민호 올림. 새 형제는 편지를 묘 앞에 놓았다. 그리고 한참을 묵념했다. 바람이 불어와 편지를 날렸다. 하늘로 올라가는 편지. 아버지에게 전달되는 것 같았다. 두 번째 토요일. 새 형제는 다시 산소를 찾았다. 이번엔 가족들과 함께였다. 민수의 아내와 두 아이. 민철의 연인. 민호의 약혼녀. 애들아. 할아버지께 인사드려. 민수의 큰아이가 묘 앞에 절했다. 할아버지, 저 대학 합격했어요. 열심히 공부할게요. 작은아이도 절했다.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 닮아서 착하게 살 거예요. 민철의 연인도 인사했다. 할아버님, 저 민철 씨 잘 돌볼게요. 민호의 약혼녀도 절했다. 할아버님, 민호 오빠랑 행복하게 살게요. 축복해 주세요. 새 형제는 가족들을 보며 뿌듯했다.
아버지께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식사를 마치고 민수가 말했다. 앞으로도 계속 오자. 아버지 잊지 말고.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세 번째 토요일. 이번엔 마을 사람들이 함께 왔다. 박순자, 오병철, 이금순 할머니, 김영우, 정만석, 한철수. 그 외에도 10여 명. 태민이, 잘 가시게. 박순자가 묘 앞에 꽃을 놓았다. 고마웠어, 태민아. 오병철이 절했다. 한 명씩 돌아가며 인사했다. 아버지와의 추억을 나누고 감사를 전했다. 마을 사람들이 돌아간 후 새 형제만 남았다. 민수가 말했다.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어요. 민철이 덧붙였다. 아버지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있어요. 민호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영원히 잊지 않을게요. 아버지. 네 번째 토요일. 세 형제는 묘지 관리인과 이야기를 나눴다. 임묘. 잘 관리되고 있네요. 관리인이 말했다. 제가 특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왜요? 돌아가신 분이 저를 도와주셨거든요. 세 형제는 놀랐다. 어떻게요? 관리인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10년 전 관리인은 실직 상태였다. 일자리를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었다. 어느 날 묘지에서 강태민을 만났다. 일자리 찾으세요? 네, 여기 관리인 자리가 비었는데 해보시겠어요? 저를 추천해 주시겠어요? 그럼요. 태민은 관리인을 묘지 사무소에 데려가 소개했다. 덕분에 관리인은 일자리를 얻었다. 그 후로 이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태민 선생님 덕분이에요. 세 형제는 또 한 번 감동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묘 잘 부탁드립니다. 물론입니다. 평생 감사하며 관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토요일. 세 형제는 묘 앞에 작은 나무를 심었다. 은행나무 묘목이었다. 이 나무가 자라면 아버지도 함께 자라는 것 같을 거야. 민수가 말했다. 100년, 200년. 이 나무가 아버지를 기억할 거야. 민철이 흙을 덮으며 말했다. 우리 후손들도 이 나무를 보며 할아버지를 떠올릴 거야. 민호가 물을 주며 말했다. 세 형제는 나무를 바라봤다. 작지만 생명력이 느껴지는 나무. 아버지처럼. 여섯 번째 토요일. 민수가 큰 소식을 가지고 왔다. 아버지, 장학재단에서 첫 장학생이 대학에 합격했대요. 서울대학교요. 민철이 덧붙였다. 봉사센터에서 아버지 이름으로 봉사장을 만들었대요. 매년 가장 헌신적인 봉사자에게 주는 상이래요. 민호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마을회관에서 무료 급식 프로그램을 시작했대요. 매주 100명 넘는 어르신들이 오신대요. 세 형제는 아버지께 좋은 소식들을 전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계속되는 선한 일들을. 일곱 번째 토요일. 비가 내렸다. 세 형제는 우산을 쓰고 묘를 찾았다. 아버지도 비 좋아하셨죠? 민수가 말했다. 응. 비 오는 날이면 창가에 앉아서 빗소리 듣곤 하셨어. 민철이 기억을 떠올렸다. 우리한테 말씀하셨잖아. 비는 세상을 깨끗하게 한다고. 민호가 덧붙였다. 세 형제는 빗속에 서서 묵념했다. 빗소리만 들렸다. 평화로웠다. 여덟 번째 토요일. 세 형제는 묘 앞에서 술을 한 잔씩 따랐다. 아버지, 저희랑 한 잔 하셔요. 민수가 말하며 술을 땅에 부었다. 아버지 평생 술 한 잔 못 하셨잖아요. 이제라도 드세요. 민철이 술을 따랐다. 우리랑 건배해요. 아버지. 민호가 잔을 들었다. 아버지를 위하여. 세 형제가 외쳤다. 그리고 술을 마셨다. 씁쓸했지만 따뜻했다. 이렇게 주말마다 세 형제는 아버지를 찾았다.
계절이 바뀌어도 날씨가 나빠도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아버지는 죽지 않았다는 것을. 아버지는 세 형제의 마음 속에 살아있고 마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살아있고 장학생들의 미래 속에 살아있다는 것을. 아버지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다. 계속되고 있었다. 1년이 흘렀다. 강태민이 세상을 떠난 지 1년. 세 형제는 아버지 기일에 맞춰 법회를 열었다. 영동교회에서 추모 예배가 열렸고 마을 사람들이 모였다. 민수가 단상에 올라 인사말을 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아버지를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 전 저희는 아버지의 빚 목록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당황했고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다. 하지만 빚쟁이들을 찾아다니며 깨달았습니다. 그건 빚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삶이었고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다. 아버지는 평생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부유하게 사셨습니다. 돈은 없었지만 사람은 많았습니다. 재산은 없었지만 사랑은 가득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민철이 이어서 말했다. 저희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학재단을 통해 지금까지 30명의 학생을 도왔습니다. 마을회관을 통해 수백 명의 어르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민호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아버지께서 남기신 가장 큰 유산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마음입니다. 서로 돕고 나누고 사랑하는 마음. 그걸 저희가 이어가겠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사람들이 세 형제에게 다가왔다. 고마워요. 태민 씨 아들들. 아버님이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우리도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세 형제는 한 사람 한 사람과 악수했다. 예배 후 세 형제는 아버지의 산소로 향했다. 1년 전에 심은 은행나무가 자라 있었다. 작지만 튼튼하게. 아버지, 1년이 지났어요. 민수가 말했다. 많은 일이 있었어요. 좋은 일도, 힘든 일도. 하지만 저희는 이겨냈어요.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민철이 이어서 말했다. 저는 이제 봉사활동이 일상이 됐어요. 매주 주말마다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청소도 해드리고 말벗도 되어드려요. 아버지처럼요. 민호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저는 결혼했어요. 아내가 임신했어요. 내년이면 아버지 손자가 태어나요. 이름은 태준이라고 지으려고 해요. 아버지 이름에서 한 글자 따서요. 세 형제는 묘 앞에 앉았다.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민수가 가방에서 노트 하나를 꺼냈다. 이거 아버지 빈 목록이에요. 낡은 종이. 1년 전 변호사가 읽어준 그 목록. 이제 다 갚았어요.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아버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민수는 종이를 펼쳤다. 이 목록은 빚이 아니라 감사의 기록이었어요. 아버지께서 받은 도움들, 아버지께서 만난 사람들, 아버지께서 나눈 사랑들. 민철이 덧붙였다. 아버지는 빚을 진 게 아니라 사랑을 받은 거였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갚고 싶으셨던 거예요. 민호가 말했다. 이제 저희가 그 사랑을 이어가겠어요. 아버지께서 받은 것처럼 저희도 나누며 살겠어요. 세 형제는 빈 목록을 불태웠다.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다. 아버지에게 전달되는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세 형제는 마을회관에 모였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회관 식당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어르신들, 아이들, 가족들 모두가 함께 밥을 먹으며 웃었다. 민수는 주방에서 밥을 퍼주고 있었다. 민철은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민호는 아이들과 놀아주고 있었다. 박순자가 다가와 말했다. 태민이가 보면 참 좋아할 텐데.
그러게요. 아버지 꿈이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밥 먹는 거. 그럼 태민이가 항상 말했거든. 우리 동네 사람들이 가족처럼 지냈으면 좋겠다고. 민수는 회관을 둘러봤다. 사람들이 웃고 떠들고 행복해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꿈이 이뤄지고 있었다. 식사가 끝난 후 새형제는 회관 밖으로 나왔다. 별이 떠올랐다. 형,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민호가 물었다. 그럼 분명히 민수가 대답했다. 아버지께서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민철이 덧붙였다. 새 형제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 중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저게 아버지인가? 그럴 거야. 아버지 사랑해요. 새 형제가 함께 외쳤다. 밤하늘에 메아리 쳤다. 그날 밤 민수는 집에 돌아와 책상에 앉았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다. 민수에게 아빠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다. 너희들에게 제대로 해준 게 없다. 그게 늘 미안했고 부끄러웠다. 하지만 아빠는 최선을 다했다. 편지를 읽으며 민수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감사의 눈물이었다. 아버지는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아들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남겼다. 돈이 아니라 사랑을, 재산이 아니라 가르침을. 민수는 편지를 접으며 다짐했다. 아버지처럼 살겠다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사랑하며. 그리고 언젠가 자신도 아들에게 편지를 남기겠다고. 돈이 아니라 사랑을 담은 편지를. 샵샵 에필로그의 에필로그. 5년 후 강태민 기념 장학재단은 100명이 넘는 학생을 도왔다. 마을회관은 지역의 중심이 됐다. 봉사센터에는 강태민상 수상자들의 사진이 걸렸다. 그리고 새 형제는 각자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었다. 민수는 회사에서 퇴직하고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 가난한 아이들을 도왔다. 민철은 사회복지사가 돼 노인복지에 헌신했다. 민호는 교사가 돼 아이들에게 나눔의 가치를 가르쳤다. 새 형제의 자녀들도 자라서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할아버지처럼 살고 싶어 했다. 어느 여름날 새 형제는 아버지 산소를 찾았다. 은행나무가 훌쩍 자라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었다. 아버지, 우리 왔어요. 나무 아래 앉아. 새 형제는 도시락을 펼쳤다. 함께 밥을 먹으며 아버지 이야기를 했다. 기억나? 아버지가 우리한테 해주신 된장찌개. 응, 맛없었지. 하하,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만드셨잖아. 웃음이 터졌다. 따뜻한 웃음. 식사를 마치고 민수가 말했다. 아버지, 저희는 아버지 덕분에 행복합니다. 가난했지만 사랑을 배웠고, 힘들었지만 인내를 배웠고, 부족했지만 나눔을 배웠습니다. 민철이 이어서 말했다. 아버지께서 남기신 비 목록은 저희 인생의 나침반이 됐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중요한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민호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아버지, 우리 아이들도 할아버지처럼 자라고 있어요. 착하고 성실하고 사랑이 많은 아이들로요. 바람이 불어왔다. 은행나무 잎이 바스락거렸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잘했다, 아들들아. 너희가 자랑스럽다. 새 형제는 일어나 나무를 껴안았다. 아버지를 껴안는 것처럼. 그리고 천천히 산을 내려왔다. 뒤돌아보니 은행나무가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아버지의 사랑처럼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